예, 안녕하세요. 예, 어, 이번 강의는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민법 정리, 이제,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해가지고 1, 2월 달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사례 강의를, 사례를 사이사이에 이제 출제 가능한 걸 모두 넣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가 이제 도저히 시간상 안 돼가지고, 따로 시간을 맞춰서 따로 내서 이렇게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련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례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회 동안 사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셔가지고 나는 몇 명 앉아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부에 대한 열기가 대단히 느껴지네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고지 나간 대로 채권법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회 동안 여기 있는 사례를 다 푸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마찬가지 쫓길 거예요. 10회. 그래가지고 민소법 10회, 아니 민소법 외에 민법 10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들으면서 그 목표는, 이렇게, 어, 저 책을 지금 책을 읽고 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막 설명을 이럴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례 풀이 구조를 숙지를 하고 최근 나온 판례를 이제 같이 숙지를 하고 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례는 이렇게 풀겠다. 하는 그런 이제 기본 사례 풀이 구조하고 이제 기본 판례들 하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작년 12월 1월 초에 이제 나오는 바람에 이제 2015년 아니 16년 올해죠. 올해 5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안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내일쯤 나눠드릴게요. 민법, 민사소법 따로 세분해가지고 일단 민법부터 나눠드리고 거기 이제 해당 파트 나오면 같이 풀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기본 이 책의 사례가 기본 사례요. 기본 사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1회부터 5회까지죠. 올해 5회까지 이제 그래 5회는 나눠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도 작년에 2015년 57회까지 까지가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중에서 꼭 풀어봐야 될 거, 너무 복잡한 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빼고 꼭 풀어봐야 될 것들 한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재 실무에서 첫 문제 출제해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꼭 풀어봐야 할 것들은 이렇게 취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꼭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두면 사례 풀이하는 데는, 연습하는 데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서 그 민법 사례, 민사소법 사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구조를 잘 짜서 혼자 공부해도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채권부터요. 이제 항상 기본 강의도 그렇고 지금 채권 물건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부터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채권부터 하고요. 채권 총론 강론을 제일 많죠. 문제가 제일 최다고 그다음에 물건을 하고 그다음에 먼저 친상하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로 민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총 쪽이 출제되는 양도 제일 적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항상 처음 공부할 때 민총부터 해가지고 민총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죠? 민총까지는 약간 책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다음부터 허옇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총론부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문제를 풀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풀면서 제가 그 막 책 같이 자세히 읽고 그럴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풀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바로 그 진도를 들어가 가지고 채권 총론에서 책에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306페이지에 판례 연습 48번부터요. 판례 연습 48번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채권 총론 파트에서는 첫째, 발생 목적, 세 번째 발목,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동, 여섯 번째 소멸 이렇게 발목 휴번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목적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특정물하고 이제 종료물 해가지고 가장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멸실의 법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4회 때도 나왔고요. 그건 좀 이따 풀겠지만 이렇게 물건 멸실의 법리를 좀 확실하게 이 파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효력에서는 중요한 게 채무불이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 뭐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민사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수인에서는 보증연대, 연대보증 파트, 변동에서는 채권 양도와 인수, 그다음에 소멸에서는 변제, 그다음에 대물변제 공탁 상계, 뭐 혼동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사례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특정물, 물건 멸실의 법리에 대한 파트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먼저 문제부터 보고 그러니까는 지금 종료물은 2015년에 4회 때 기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특정물 물건 멸실 법리가 이게 좀 유력하죠.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갑은 2015년 4월 10일 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시대 도자기를 을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갑은 을로부터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그것은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일단 첫째 줄에서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시대 도자기를 매매를 했으니까 그거는 주관적 판단에 의할 때 그거는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종류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특정물은 당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그죠 판단되는 것으로서 갑이 자기만 갖고 있는 단 하나 고려자기를 팔았으니까 특정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그다음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은 2015년 5월 10일 날 도자기 인도에서 받기로 했다. 변제기 5월 10일이. 그러나 갑과 을은 모두 5월 10일 변제기 이행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갑의 친구인 병이 5월 15일에 갑의 집에 놀러왔고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던 병은 그날 갑의 도자기를 구경하다 잘못해 그것을 그만 깨트리고 말았다. 멸실. 그죠? 그러니까는 변제기는 5월 10일인데 변제기 이후에 멸실이 됐죠. 다만 갑은 거기에 도자기 보관에 있어서 성간주의임을 준수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병은 갑과 을 사이 거래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멸실 당시 도자기 시가는 1200이다. 이렇게 되고 이 경우 갑을병사의 법률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다양하게 물어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소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판다. 그래서 얘는 매도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매도인이고 고려자이니까 특정물이라는 걸 먼저 규명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매수인이고. 그래서 특정물이다. 특정물 이렇게 물건을 기초로 했을 때 물건이 멸실됐을 때는 물건의 매도인이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첫째 기준을 잡아놓고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는 물건 인도할 의무가 있으니까 물건의 채무자다. 물건인데 채무자. 그래서 얘는 채권자. 물건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기준으로 할 것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4월 10일 날 이제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에 매매를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이행기인데 누구도 이행을 하지 않고 도과가 됐다.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병의 과실로 도자기 그러니까 특정물이 멸실됐다. 이렇게 멸실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거는 일단 특정물이라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시기 그죠? 계약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를 나눠 가지고 멸실의 시기가요. 이렇게 세 군데. 그래서 계약 이전에 멸실이 됐느냐 1단계 멸실 그 다음에 계약 중에 멸실 됐느냐 또는 계약 이행기 이후에 멸실이 됐느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이행기 이후에 멸실이 됐죠. 특정으로 이 3단계 멸실이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놓고 그 다음에 멸실의 채무자인 갑의 귀책이 있는 걸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의 귀책
갑의 귀책 유무. 근데 지금 갑의 귀책은 없어요. 그죠? 거의 성간주임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갑 자신은. 다만 그 제3자인 병의 과실로 귀책이 됐기 때문에, 귀책으로 멸실이 됐기 때문에 갑의 귀책은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원래 이행기가 도가 돼서 멸실됐을 때까지 만약 그 현상에서 여기서 이행지체가 됐다. 이행지체가 됐으면은 이행지체가 돼서 392조에서 책임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령지체 그러니까는 채무자 줬는데 채권자 못 받았다. 그래서 수령지체가 되면은 이건 401조에 의해서 책임이 경감된다. 그래서 둘 다 안 됐을 때 이제 390도 이 구조도 정확하게 좀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들 하여튼 민법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기본 사례풀이 구조죠. 이렇게 공식처럼 딱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지금 갑하고 병이죠. 그죠? 갑하고 병. 그래가고 그러면 갑이 병한테 항상 법률 관계를 물어봐라.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갑이 병한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데 항상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약정이죠. 그러니까 약정 법정. 항상 그러니까 틀을 잡자면은 채권적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청은 이제 첫째 약정 채권 지금 15개가 됐죠. 약정 채권 15개. 15개 중에서 뭐를 물을 수 있는지 그죠? 매매 임대차 도금 뭐 그런 것 중에 그래서 약정 채권이 없으면 법정이죠. 법정 채권을 물을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직접 청구죠. 직접 청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항상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 구조도 항상 생각해 놓고요. 그래서 첫 문제에서는 항상 뭐를 물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복잡하게 나올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판단해내기가 이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 구조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대로 갑이 이제 갑소의 도자기가 멸실됐죠. 근데 갑과 병 사이에서는 약정 채권은 매매나 임대차 뭐 도금 뭐 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법정 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사무관리 734, 741 부당이득 750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무관리도 아니고 부당이득도 아니고 750 불법 손배를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깨졌으니까 물청할 수도 없고 채권자 대위 이건 직접 청구 가능하니까 직접이죠. 직접 이렇게요. 그래서 750조밖에 무효할 게 없죠. 항상 나중에 실력이 좋으면 바로 찾는데 지금 실력 다지기 위해서는 계속 대입시키고 여기구나 탁탁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숙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이 논점이. 그래서, 그럼 750조다. 그럼 750조 요건사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건사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재산 노무로부터, 위법하게 가해 행위를 했고, 네 번째,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하고, 다섯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본 대로 이게 요건사실이다. 요건사실은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요건사실들을 나올 때마다 대입을 시켜가지고요. 계속해서 대내이고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고의과실이 있죠. 지금 저희 과실로 남의 소유의 도자기를 과실로 그다음에 위법 그러니까 민사법을 위반했죠. 남의 물건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법을 위반해서 그 다음에 가해행위 깨뜨렸죠. 멸실시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1200의 손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는 갑의 병의 과실로 도자기 깨뜨림으로써 1200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인과관계도 있죠. 이렇게 그죠?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손해배상 범위는 1200이다. 그죠? 그래서 멸실 당시 시가죠. 멸실 당시 시가가 이제 불법 손배의 범위죠. 멸실 당시 시가. 그래서 1200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게 그렇다면 을하고 병하고 그럼 을이 병한테 뭐를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죠? 을이 병한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은 저기서 얘네들은 마찬가지 약정이 없죠. 약정이 없고 이제 두 번째 법정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최대 필요 없고 여기도 법정으로서 750조가 문제가 되겠죠. 750조가 그랬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럼 또 을 입장이죠. 이 을이 원고가 돼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의 고의나 과실로 두 번째 위법 파괴 똑같이 세 번째 가해행위 네 번째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렇다면 가해행위하고 손해 발생인데
그럼 뭐가 손해냐? 뭐가 손해냐 하면은 을이 저 도자기가 멸실됨으로써 을의 채권이 침해됐죠. 을의 갑에 대한 도자기 인도를 받을 을의 채권이 침해된 거예요. 을의 채권이 침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을의 채권을 누가 채권자, 을의 채무자가 아닌 병이 침해했죠.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란 말이에요. 그죠? 제3자 채권 침해, 이 논점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에서는 고의과실 판단할 때 채권은 공시 방법이 없어서 저 과실에 의한 침해는 없고 고의에 의한 침해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위법성 판단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3자 채권 침해에서 고의과실은 특히 특정물 이거 제3자 채권 침해인데 특정물 멸실이죠. 특정물 멸실. 특정물 멸실로 인한 고의과실과 위법성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3자, 저 병이요. 병이 을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그죠? 존재를 알면서 고의로. 이게 두 가지가 요건이죠.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해야지만 고의과실 위법이 되죠. 그래서 존재를 알면서 고의로 침해를 해야지, 그죠? 가해행위 침해를 해야지만 이게 고의과실 위법이 인정이 되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 본 대로 여기서는 병은 갑과 을의 계약 자체를 모른다고 그랬죠. 거기 문제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락이죠. 그죠? 그래서 또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로 멸실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 채권 침해에서 고의과실 위법이 인정되질 않겠죠. 그래가지고 750조도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법률 관계는 요것만 남은 거죠. 갑의 병에 대한 1200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이 논점에서 주된 논점이 을과 갑, 그죠? 을이 갑한테 채권자인 을이 물건의 채권자인 물건의 채무자 갑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항상 이 논점의 사슬이 일단은 이제 물건, 손배, 매매 대금, 대상, 해제 이렇게요. 다섯 개 논점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물선, 대금, 대상, 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개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포섭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좀 이따 저기 변호사 편시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순서에 맞춰 그대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수험 저기 물건 멸실의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례풀이 구조라는 것. 물건 멸실의 구조에서 사례풀이 구조. 라는 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첫째 그럼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 갑한테 물건을 그저 지금 도자기죠. 도자기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을이 갑한테 대한 물건 인도 청구권, 그죠? 도자기 인도 청구가 가능하냐. 인도 청구. 그래서 이때 갑은 물건 인도 의무가 특정물이죠. 특히 특정물은 물건 인도 의무가 없다. 인도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특정물은 계약시요. 그죠? 특정물의 매매 계약시. 그죠? 특정물의 매매 계약시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물의 매매 계약을 하면은 그 전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하는 위험은 매도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그 매매 계약 이후에 멸실됐을 때 물건의 위험은 여기서 이제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그죠? 매수인. 즉, 이거를 특정물의 무자에서 채권자로, 그죠? 채권자한테 이전이 됐다고 그러죠. 채권자한테 물건의 위험이 요때 매매 계약 시, 그래서 이때 물건의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물건의 위험 부담이 이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해서 물건이 멸실이 됐을 때는 일단은 더 이상 채권자인 그 수인은 매도인한테 물건의 인도 청구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의 위험, 즉 특정물은 매매 계약 시 물건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채권자 채무서 이전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물건 인도 청구는 없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배. 그렇다면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냐? 손배, 그죠? 물건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채불 손배겠죠? 390조 채불 손배 채무를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본 대로요. 지금 이 논점의 논의의 상황이 지금 계약하고 이행기가 있으면 이행기 이후다. 그죠? 이행기 이후에 멸실이 됐다. 그죠? 멸실. 아까 본 대로요. 그래서 이때 이행 지체가 되면 392조, 그 다음에 수령 지체가 되면 401조 이렇게요.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니면 390으로 간다. 이거 공식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식처럼 딱 생각해놓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법 근거가 392, 400에